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전 수행비서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내일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이재준 기자, 내일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이 내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이 대표에 대한 최종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가 약 1시간 진행합니다. 이어 검찰이 1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대표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최종 변론이 1시간 30분가량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에게 30분 정도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이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재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 이어서 4개 재판 중 두 번째 결심입니다. 이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정도 안에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중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또다시 최고 수준의 형량이 구형된다면 민주당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정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쟁점은 무엇이고 또 이 대표는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 걸로 보이십니까? 이 위증이라고 하는 건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법정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이 위증인 것이 아니고 증언하는 사람이 선서를 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그게 위증이 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 간의 그 통화 녹음 파일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녹음 파일들을 보면은 이 위증 교사를 받은 김모 씨는 그 사실은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2002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이른바 검사 사칭 통화 당시에는 자신은 그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재선 도전을 위해서 성남시를 떠나서 캠프로 나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들을 보면은 위증교사는 상당히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내일 피고인 신문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녹음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좀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는 등 10월 위기설에 대해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전언들도 전해지는데 이 대표의 지금 생각 좀 추측해 보신다면요? 어제 오늘 아마 이제 일정이 없이 아마 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꽤 뿌리가 깊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변호사 시절을 할 때부터 이제 이 사건이 출발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죠.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죄송합니다. 다른 혐의는 뭐 일단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명된다는 거는 이제 이 판사 입장에서 보면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꽤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은 아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을 받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쟁점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송 변호사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통화 내역이 남아 있고 또 이미 1차적으로 당시에 유창훈 판사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유죄의 신증이
굉장히 굳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형 이상 나오면 이제 선거권이 박탈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꽤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혐의 형량도 좀 세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이 유죄의 심증이 굳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대표는 좀 요즘 굉장히 아마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검찰이 구형 2년을 구형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엄중했다 볼 수 있겠는데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아마 지난번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가장 강력한 가장 이 법정 상한선이라고 하는 그런 걸 구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뭐 1년 6개월 평균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뭐 가중치라든가 이런 걸 두면 한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저는 법조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사실 위증 교사와 관계없이 그 공직선거법 때도 그때도 보통의 경우는 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1년 이내에서 구형을 했었던 것에 반해서 가장 강력했던 2년형을 구형했던 이런 사례를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가장 센 그런 구형량을 구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이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또 언제일까가 관심인데 선고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가 좀 어떤 파장이 일지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심리적 압박은 있을 수 있으나 뭐 당의 전체적 기조나 방향이 바뀐다거나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세론이 흔들리거나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근거는 첫 번째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예전 재판 사례를 봤을 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뒤집어지면서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 판결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좀 더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대안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이 있는가, 대안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에 아무래도 힘이 실릴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대세론이나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겠지만 당 차원에서 그 434억 원이라는 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법론은 좀 미리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러면 결국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에서 뭐 아직까지는 뭐 큰 변동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직 뭐 그런 걸 준비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뭐 최고 형량을 구형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그 1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정적 죽이기 또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기소 또 구형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상고심까지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 그때까지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뭐 갑자기 1심 결과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를 압박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지금 현재의 당 구조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야 된다 하는 그런 기류가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한 압박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검사 고발 등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선 분위기인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적 제재, 형사조치 이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그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걸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겠다던 민주당. 그러나 이제 고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바뀐 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저런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어떤 당내 기구, 특정한 위원회 명의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민주당 당 대표잖아요. 본인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은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민주당의 어떤 특정 기구가 고발한다. 그러면은 검사는 그런 것을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그 정당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범행 후의 정상에 있어서 아주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변호사들은 한두 명쯤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혹시나 고발이 무의로 그쳤을 경우 무리한 고발 아니었느냐, 방탄을 위한 프레임을 짠 것 아니냐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검사에 대한 탄핵이나 지금 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기조는 한결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속도나 방법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이 좀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우리가 이런 방탄 프레임에 엮어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연기하고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역풍을 낳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민심을 고려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에 대한 압박이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수사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4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검찰을 압박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사들에 대한 일단 공격은 일단 좀 이게 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도 아까도 송 변호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나 고발로 이어지면서 할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식 하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마 2명 다 이제 불기소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론에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조만간 있을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이제 결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쪽에 집중하는 게 낫지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탄 어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장외투쟁으로 일단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보호보다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어떤 장외 선동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아마 이런 어떤 정책 판단하에서 공개의 어떤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늘 공개 일정은 없지 않습니까? 내일 재판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대한 무죄를 받기 위한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위증교사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그 공판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서 이 30분, 그러니까 원래 그 검찰이 한 10분 정도로 압축해서 이 녹취된 내용을 이제 재판부한테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부가 전체 내용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 30분의 녹취 내용을 다 듣고 판단할 텐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대의 기억을 왜곡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은 없었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해 달라. 이런 그 부탁의 얘기가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핵심 쟁점에 대해서 그 내일 마지막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다혜 씨에게 5천만 원 뭉칫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이 다혜 씨가 이 돈을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은 바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조금 입금해 달라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5천만 원을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그럼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5천만 원 같은 경우에 5만 원권으로 하더라도 꽤 부피가 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보면 보통 다 계좌이체를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현금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다가 그것도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송금을 부탁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측의 어떤 해명은 당시에 양산 이 평산마을 주변에 시위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갈 수 없어서 이제 부탁했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현금이 있는가? 그럼 이 현금의 출처는 어딘가?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산을 계속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하는데 보면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뭐 1, 200만 원은 모르겠지만 5천만 원 되는 현금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 출처는 어딘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이제 받았다면 이게 이제 지금 이 제주도에 있는 이제 별장 구입에 이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용증이 과연 있는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문다혜 씨의 해명이 나온 것은 이 돈을 다시 이제 돌려 갚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갚았다는 기록이 과연 남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상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5천만 원 뭉칫돈의 출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예. 실제로? 네.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현금도 신고한 적이 없고.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김정숙 여사는 5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이거 특검해야죠. 자, 검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낸 경우 출처가 중요하고 또 돈의 성격이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것인지 또 아닌지 이게 결국에는 쟁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을 계속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전 사위의 그 취업 특혜 의혹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뭔가 김정숙 여사가 5년간의 금전 관계에 있어서 뭐 뭉칫돈이다. 보자기로 싼 돈이다. 출처에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점점 풀리면서 뭔가 사적으로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 검찰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말한 것처럼 뭐 출처 그런 거는 아마 김정숙 여사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답변이나 해명은 전혀 밝히지 않고 뭉칫돈이 오갔다, 5천만 원이 오갔다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는 검찰은 명분을 내세우는 거는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뭔가 검찰이 원하는 기소까지 이어지고 뭔가 그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 돈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퇴임 이후 그리고 아니면은 문대희 씨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또 그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채용이 있었을 때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측과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하십니까? 이거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혹시 이런 분들이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웅래 의원이 2023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할 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3억 원 정도 되는 현금이 발견됐다고 하죠. 노웅래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 압수수색 이후에 실제로 재산 신고를 현금 3억 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년 재산 등록 신고를 해왔는데 그런 현금을 신고한 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출판기념회를 했습니까? 무슨 경조사가 있습니까? 그 현금을 어떻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그러면은 검찰도 그 부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과 이런 내용을 흘리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게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게 부당한 게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재판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마치 뭉칫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내용들을 흘리고 있는 이 검찰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딱 10초만 더 말씀드리면은
김정숙 여사가 아까 뭐 답변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김정숙 여사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이번 사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문제와도 얽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제 그러니까 27일 검찰이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재소환했는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였던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 재판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출석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든지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금 어쨌든 이제 지금 검찰이 이 전 행정관을 통해서 단순한 참고인으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으로 넘어서서 이 전 행정관 역시도 피의자로 바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면 본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주변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그런 정황이 뚜렷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며 화살을 검찰에 돌리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문재인 전직 대통령께서 잘 설명을 엊그제 하셨습니다. 수사기간이 무려 2년 반에 이릅니다.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커지자 이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적 이 무도한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여론 조작을 위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좀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뭐 수사하면 다 보복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도 본인들 대검, 뭐 수원지검 또 구치소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수사만 하면 무조건 보복 수사라는 것이 뭐 정치권의 일반적인 저런 패턴인데요. 근데 이 사건은 꽤 오래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미 이제 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인 서모 씨의 어떤 특혜 채용 문제, 또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금 현재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점을 향해서 수사가 좀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민주당도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보복 수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팩트에 대한 즉 사실관계에 대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적 의문은 그겁니다. 왜 이 사위가 아무런 어떤 경험과 또 사실 타이스타 항공이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별 실적이 없는 회사에 그렇게 채용이 됐을까라는 문제들, 또 문다혜 씨가 아버지의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내면서 모든 수익금을 다 본인 앞으로 했던 문제들, 또 집을 파는 과정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왜 5천만이라는 돈이 이렇게 오고 갔는지, 그리고 이 행정관 신모 씨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실 그 임무는 이 친인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집도 알아봐주고 태국까지 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감시 감독이 아니라 일을 대신 봐준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차분한 저는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자, 이 검찰의 칼끝 어디까지
행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사 방법이나 형식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종결이 안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신모 행정관 서울 남부지법에서 1회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할 때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이 적시가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신모 행정관도 그렇고 그 문재인 청와대의 그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등등 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한 대여섯 명 정도의 핵심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요. 이들의 진술 거부권을 이용해서 어떤 방탄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이쯤 되면 국민 앞에 나와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본인이 직접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미루고 특정한 국회의원들을 어떤 대변인이나 변호인처럼 해서 자꾸 언론에 뭔가 흘리듯이 해명을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또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들이 잘못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결같습니다. 검찰들이 뭔가 잘못된 행태를 반복할 경우 민주당은 그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아마도 그 지금 검찰은 결국 최종 타겟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노골적으로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 진행이 됐을 경우 그 정도가 왔을 때 아마 공식적 입장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지금까지는 지금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 이렇게 흘리듯이 뭔가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아마 그 단계까지 가면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 사건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결재만 일단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현재 전망은 일단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씨에 대해서 일단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명품백을 받은 건 맞지만 이게 이게 부패방지법상 여러 가지 어떤 입법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처벌할 수 있는 지금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 또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8대7로 기소 의견이 나왔지만. 본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은 어떤 청탁을 한 목적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 명품백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법률적으로 과연 맞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냥 이제 불기소하는 것인데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 정서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이제 백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곧 남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지금 이 차단됐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공범 즉 이제 전주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연 그러면 무혐의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민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김건희는 상황 중에 상황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2요구가 돼서 국회에 돌아오면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이제 발의하고 단독으로 통과되면은 제2요구하고 다시 재표를 해서 부결 폐기되고 또 민주당이 재발의하고 이런 도돌이표를 계속 보는 것이죠. 이렇게 국회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늘 기승전 특검을 이야기합니다마는 특검 말고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현안이 없습니까? 이건 입법 그 정책과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정말 그 입법 자원을 어디에 낭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하지 말고 뭐 말로는 먹사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원내 제1당의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러니까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민주당이 공세를 펴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예고를 해왔고 너무 자명한 그런 흐름 아닐까요? 뭐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역대 대통령들, 특히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해주기 위해서 뭐 그걸 상남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번에 지금 그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을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냈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도 이후에 15번의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내고 불기소 처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최재형 목사가 기소 의견 그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되느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수심위에선 뭐의 결정을 뒤집고 불기소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가 혼연일체로 나서서 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그 외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늘 수사 보충의 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수사를 확실하게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있다면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간다. 이런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인 다음 달 5일이라도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안 나온다면 결국 폐기되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일단 5일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일에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그 알파벳 EC가 지금 국정감사에 나올 것으로 지금 10월 10일 날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증거나 자료나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될 경우 아마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이런 관심도나 의심이 더 짙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왜냐하면 사실 그 이게 재해결되기 전에 처음에 발언했을 때 사실 그날 새벽에 특정 언론사에서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명분은 다른 얘기를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해서 뭔가 방탄하고 계속해서 뭔가 방어해주기에는 논리가 부족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좀 늦출 것인지 고려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 가지 법안, 재해결을 하게 된 세 가지 법안 중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의외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마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의회 이탈표 지금 말씀하셨는데 8표를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던지면 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마 여당 의원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뭔가 좀 풀고 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표현을 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없었지 않습니까? 또 제2부속 설치도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민심의 향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 이제 의원들이 만약에 8표를 이탈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건 아마 정권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검법으로 하게 될 경우는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특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아마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에게 독대를 계속 요청한 이유도 그렇다면 선제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즉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면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 앞으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만이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 국회의원들한테도 명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마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꽤 이 문제가 핫하게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감에서 여러 가지 아마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수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대표가 지금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뭐 일체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저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국감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자,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 참고인 100명의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건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민주당에서 저렇게 증인 채택하는 것이 효용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증언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난번에 무슨 그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걸 하면서 증인으로 한번 채택했던 적이 있잖아요. 출석을 안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사례처럼 지금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권 행사해서 증언을 안 하면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 채택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문다혜 씨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택적인 진실규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민주당에서 2023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소위 쌍특검이라는 명칭으로 50억 클럽 특검법도 같이 통과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된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도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어요. 역시나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정감사를 결국 선택적 진실규명을 하면서 어떤 정치 공세의 장으로 또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적 진실규명을 나서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야당 아닙니까? 야당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검찰이 뭐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다혜 씨 말씀도 하셨는데 다혜 씨에 대한 수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불기소를 결정해놓고 지금 그런 과정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니 그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국정감사라는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이 그 국민들의 집중도가 높은 여기에서라도 뭔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차이가 있다. 검찰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국감이 이재명 국감 대 김건희 여사 국감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아마 뭐 이제 증인들을 이렇게 대거 올면요. 언제 이거 다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정말 증언을 어떤 면 들으려고 그러면 정말 핵심적인 몇몇 사람들 불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다 희석돼 버려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증언 처음에 그 회의 시작할 때 서로 공방 벌이다 보면 이거 증언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2초 증언, 3초 증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잔뜩 증인들 불러놓으면 언제 이걸 다 묻겠어요? 이게 시간이 한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또 여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석수에 따르면 지금 뭐 여당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야당 단독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민적 관심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첫 심판대로 여겨지면서 여야 대표들이 총출동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금정의 현재와 미래에 만족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겁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챙기고 뛸 겁니다. 금정 구민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뽑은 우리의 대리인 모성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의료대란 대책이 없죠?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나 폐업을 해도 대책이 없어요. 해초리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내가 저번 날에 그냥 가서 서울에 있었는데 우리 여관 사진 하나만 찍자. 먼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강화에 이어 어제 부산 선거 지원에 나선 한동훈 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내세우며 윤희련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강화와 부산 금정 두 군데의 승리가 절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 있는 선거잖아요. 근데 이 처음 있는 선거를 이겨야지만이 한동훈 체제가 일단 굳건이 될 텐데, 근데 제가 볼 때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거예요.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이 야당에서는 좀 분노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또 의료대란 사태가 있고 또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야당 지지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여당을 지금 방어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면 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야권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 여론조사만으로 여당이 두 군데는 원래 여당 우세 지역이니까 당선될 것이다. 저는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 국민적 이 분노는 왜 여당이 지금 이 대통령실도 정부가 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왜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소상공인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지금 방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번 선거 저는 여당에게 꽤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요, 그 주도권을 두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곡성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말 이틀 동안 일정 없이 재판 준비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이게 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직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 안 갔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 정서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 3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그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호남 지역 또 부산 그 강화까지 다 갈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나고 이번 주말 정도에 첫 번째 어떤 지역 민심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부산 금정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이 산업은행 이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번 그 금정 구청장 선거에서 이 산업은행 이전 문제까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다라는 건 아마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어떤 부산 특히 텃밭이라고 하는 부산 선거에서조차도 어떤 좀 이 마음에 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불안감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 그 가을에 있었던 서울의 강서구청장 선거 이때도 그 국민의힘에서 총력전을 다했습니다만 결국은 선거 결과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아프게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최근 이 재보궐 선거 지휘는 시 도당에게 맡긴다는 방침을 뒤집고 지금 지도부의 현장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의 이런 선거 전략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일단 시도당의 선거를 맡긴다고 하는 방침을 뒤집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 모두 이제 선대위 발대식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지도부가 참석을 했는데요. 뭐 한동훈 대표가 현장에 상주한다거나 뭐 이렇게 지도부가 계속 우르르 몰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내실 있게 또 필요한 지원은 하되 그 지역에 지금 경쟁력 있고 신망이 있는 검증된 후보들이 가려질 정도로 과도하게 중앙에서 개입할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금정의 윤일현 후보나 인천 강화의 박용철 후보나 두 후보 모두 그 지역에서부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윤일현 후보는 금정초등학교, 박용철 후보는 강화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모두 두세 번씩 기초의원을 했고 광역의원으로까지 진출을 해서 그 광역의회의 예결위원장까지 맡아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검증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산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오늘 금정구에서 의료대란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지금 이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쟁이 결국 굉장히 뜨겁던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부산 금정은 보수의 텃밭이 있지만 지금의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적 여론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만약에 야권이 단일화를 한다면 충분히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냐 마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결국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단일화 논의가 불발됐던 것은 그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의 호남 선거와 관련돼서 좀 민주당을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뭐 처신이나 아니면 사과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아마도 조국혁신당도 부산에서 만만치 않은 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기 전에 좀 이런 기싸움, 이런 차원에서 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저는 금정구청장 선거가 만약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는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양당이 모두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아마도 그 투표용지가 찍히는 그 전까지 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선 넘는 발언들은 각자 자제하고 좀 화학적 결합을 위한 단일화 논의가 조금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인데요. 민주당은 장세일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혁신당은 후보 경쟁력에서는 장현 후보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여기 특히 영광 지역은 선거 결과를 열어봐야 최종적인 승자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박빙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영광 지역은 전에도 무소속 후보가 여러 차례 당선이 됐을지 두 차례 정도 당선된 만큼 민주당이 무조건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거기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 상대 후보도 전력을 다하고 있고 양당이 모든 힘을 좀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겸손하면서도 최대한 저희 민주당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뭐 민주당에서도 해볼 만한 그런 그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니 재보선이지만 점점 더 관심을 더해지는 이유가 여야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월 16일이면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과연 탄탄하게 할 수 있냐 여부. 한동훈 대표는 더 절박하죠. 사실은 한동훈 체제 첫 선거인데 이걸 계기로 인해서 이제 만약 승리할 경우에 이 힘을 갖고 사실은 대통령실과의 어떤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있기 때문에 아마 양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작은 선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마 힘을 많이 투여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담긴 대남 방송을 2달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낮 없는 소음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 잘 수 없는 지경이고 동물들도 사산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석 기자가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두운 밤, 집 앞마당에서 매미 울음소리보다 큰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귀신이 웃는 것 같은 기괴한 소리도 이어집니다. 대북 접경 지역인 강화군 송해면에는 지난 7월 말부터 이런 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을 뚫고 저 소리가 들어오면 자다가 깨면 그 소리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이곳 강화군 송해면에서 북한까지는 2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남 소음방송 소음을 측정해보니 창문을 닫았을 땐 35데시벨, 창문을 열었을 땐 62데시벨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2달 동안 이어진 소음으로 주민들은 이사까지 고민하고 기회만 되고 여건만 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죠. 주말이면 북적이던 낚시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 토일 이런 때는 방 10개가 방갈로가 다 나가고 노지 손님도 한 40명, 50명 그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아예. 사람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인근 농장에 사는 사슴과 염소도 소음 스트레스로 지난달에만 4마리가 사산했습니다.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짐승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사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8,800여 명 가운데 절반 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하작은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다는 사건,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이 구속된 운전자가 근데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로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그런 경우고요. 사건 발생 이후에 도주했다가 해외 도피까지 시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검거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도망할 염려가 굉장히 현저한 케이스죠. 그래서 어차피 출석해봤자 구속될 것이 뻔하니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운전자의 도주를 도왔던 고교 동창은 이 실질심사에 참석했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도피 왜 도왔습니까? 다 알고 도피 도왔습니까? 김씨는 태국에서 뭐 하나요? 어떤 것 때문에 왔습니까? 어디로 갈 생각이셨어요? 어떤 사입니까? 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결국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어요. 네, 저 조력자의 잘못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자기가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숨기는 듯한 자기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사건이 너무나 참혹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꼭두 새벽까지 일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들어가던 20대 청년이 중상을 입었고 그 청년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정도 그 피해를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반성하고 이제라도 지금 이 사건이 의혹이 많거든요. 운전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의혹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 조력자 그리고 저 B 씨 말고 조력자 C 씨가 또 있거든요. 이 두 명의 조력자가 빨리 조금 이 운전자 김 씨에 대해서 제대로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궁금증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자, 뭐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해서 뭐 조직폭력배라는 소문도 있고, 어쨌든 좀 의문 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의문점이 좀 많아 보여요. 일단은 이 운전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직폭력배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가 됐는데 일단 지금 경찰에서 밝히기로는 경찰이 관리하는 그런 관리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소위 조폭설을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의문점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 한 구의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주민등록이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을까?
있을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운전자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은 최근에 태국을 또 수개월간 다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태국에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출국해 있었는가? 혹시 어떤 다른 별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다음에 이 운전했던 차량이 어떤 법인의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 법인에서 돌려받지 못한 차량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경위로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운전자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점도 지금 관심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면서 언급을 피했다고요. 예, 경찰이 이제 언급을 피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자냐, 그 밖에 여러 가지 범죄 단체 연루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뺑소니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A씨를 구속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혹들을 수사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바가지 요금 이게 또 지적되고 있어요. 예,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100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 벌써부터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미리 예약을 받잖아요. 어떤 한강변 레스토랑은 그 불꽃 축제 당일날 VIP 테이블이 2인에 59만 9천 원. 식사값이요? 예, 그렇습니다. 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석은 49만 9천 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또 다른 레스토랑은 식사 없이 창가 테이블이 한 명에 28만 원. 그러니까 식사 없이 와인 정도 뭐 케이터링 이 정도만 제공하는데 식사까지 제공이 되면 1인당 38만 원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이 평소에는 1인당 식사 가격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불꽃 축제 한다고 거의 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받으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비싼 거다라고 해도 너무하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건데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요. 돈을 받고 새벽부터 한강공원 자리를 맡아주겠다 이런 글도 지금 있다고요. 네, 한강공원 자리 쟁탈전도 뭐 치열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받고 내가 새벽부터 거기 자리를 맡아주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있는 건물 옥상을 또 뭐 돈을 받고 빌려주겠다 이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강공원 둔치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바로 눈앞에서 막 불꽃이 터지니까 네. 장관입니다.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온몸에 거뭇거뭇한 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옷을 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년 축제 때마다 뭐 비싸다, 바가지 요금이 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도 이게 안 바뀌고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만들면 안 됩니까? 법으로 막거나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호텔 같은 경우도 성수기 요금과 비수기 요금을 다르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면은 저것을 법으로 좀 어떻게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바가지 요금을 받을 경우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업계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과 지적도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수 유승준 씨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이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서 입국이 어렵게 됐다고요? 네, 또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승준 씨가 2015년에 처음에 재동포 비자, 이른바 F4 비자라고 하는 그거를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LA 총영사관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승준 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신청을 했더니 LA 총영사관이 두 번째로 또 거부를 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두 번째로 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승준 씨가 세 번째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LA 총영사관이 세 번째로 또 거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유승준 씨 과거 자신이 공공의 적이냐라면서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네, 유승준 씨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영사관 측에서 비자 발급 거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좀 역사가 뿌리 깊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과거에 병역 기피를 한 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그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유승준 씨가 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7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고 202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제3고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다시 신청을 하니까 2020년 7월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또 나왔거든요. 다시 소송을 해서 2023년 11월에 또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지난번에 거부 처분했던 날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후의 사정을 봤을 때 유승준 씨가 어떤 그 입국을 하게 되면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유로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지난번 대법원 판결의 사유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못하게 해야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입국을 했을 때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새로운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 유승준 씨가 이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그 F법 비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유승준 씨가 관광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F법 비자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승준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재외동포니까 재외동포 비자, F법 비자를 신청하는 거지 돈을 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29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